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오늘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좀 쉬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오늘인데 아유 춥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기상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밤사이 북극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귀가 얼얼할 정도의 매서운 추위인데요.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5도가량 더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날씨 어떤지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한파에 이어 강풍과 폭설도 문제입니다. 귀경길에 배편과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모든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7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5.6도, 대전은 영하 11.4도, 대구는 영하 6.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일 텐데요. 서울은 영하 12도, 광주는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로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 내내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난방비 폭탄 난리입니다. 올겨울 이 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절에 저희 남동생 부부가 와서 첫 마디가 형님 난방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이게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관리비가 50만 원에 육박한다라는 인증샷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 공동 난방비, 공동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면서 전체 부가요금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난방비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올랐다라는 성토도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2021년 12월 난방비가 11만 원이었는데 지난 12월에는 이 난방비가 무려 21만 원 나왔다라는 인증글이나 이 30평대 초반인데 난방비가 38만 원이 나왔다라면서 온수매트 사용하시는 분들 난방비 절약됐는지 좀 조언 좀 달라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가 올랐죠.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를 이제야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오른 게요. 통계를 봐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네. 통계청 12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요. 12월 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36%가량 올랐고요. 지역 난방비도 34%가량 올랐습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18.6%에 비해 약 2배가량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올해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서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라고 하면서도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는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올해도 이 도시가스 요금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추운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히터나 온풍기나 이 보조 난방기구 많이 트시잖아요. 이렇게 보조 난방기구 트실 때는 창문,
가까이에 아래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 아래쪽에 두시면요. 밖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찬 공기부터 따뜻하게 데워서 방 전체를 훈훈하게 효율적으로 데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조 난방기구 장시간 쓰시면 난방비 아끼려다가 이 전기료 폭탄 맞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바로 습도를 높이는 건데요. 습도를 한 40%에서 60%가량 유지한 상태에서 난방을 트시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요. 또 수분이 열을 오랫동안 머금어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습도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너무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있죠. 사실은 네. 반소매 반바지 입고 있는 댁들 많으실 텐데 이제 좀 갇혀 입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난방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명절 선물 논란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선물을 인증하는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중소기업 명절 선물을 인증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게시글 글쓴이는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이 부대찌개 밀키트 2, 3인용 두세 개 주는 건 참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한 업계 카페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명절 떡값이나 선물이 없는 곳이 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카페 회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봉투에 10만 원이라 넣어주면 감지덕지다라면서 거래처에서 들어온 선물 세트를 소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중소기업도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글이 퍼지면서 과거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중소기업 레전드 명절 선물,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에 대해서 레전드급 이 선물이다 라면서 과거에 올라왔던 인증글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전드 명절 선물을 좀 살펴보면 붕어빵을 준 중소기업도 있고요. 컵라면 4개, 사과 하나를 준 중소기업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또 과일이나 통조림 선물 세트를 소분한 다음에 나눠주는 기업도 레전드 사례로 꼽히고요. 최근 한 직장인이 명절 선물로 샐러드 1kg을 받은 그런 사연까지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주는 이의 정성, 받는 이의 고마운 마음, 뭐 이런 게 선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이슈 정리를 해보죠. 윤영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어떠셨습니까? 뭐 저 등골이 휘었다는 분들 저는 재밌었다는 분도 있고. 예, 설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오늘 네. 또 구순잔치를 하셨어요. 오. 그래서 친척들 많이 오셔서 인사하느라고 허리가 아프네요. 바쁘셨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명절 전후에 이혼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글 좀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김정 선생님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명절을 앞두고 1월에서 2월 또 추석 명절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혼 건수가 평균 10% 이상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명절이 있는 달에 이혼 건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좋은 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음식, 돈, 마음 문제가 너무 음식을 많이 하고 또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세뱃돈 같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비교하면서 또 마음이 다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 돈, 마음 요 세 가지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나눠서 명절 스트레스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뭘까요? 4위 추가 한번 해볼까요? 4위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 뭐 상처받고 뭐 비교하고 이러므로 인한 어떤 피곤함?
피곤함? 정답일까요? 피곤함? 네, 4위 보시면 체중 증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뭐 전 한두 개, 갈비, 잡채 이렇게 좀 먹다 보면은 네. 뭐 2, 3kg 후딱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살찌는 건 공통 금방이에요. 고민인 것 같은데 아내만의 고민이 아니고 남편의 고민일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빼는 건 어려운데 네. 찌는 건 쉬운지. 그러니까요.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아내 명절 스트레스 3위는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입니다. 왔다 갔다 차 막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길이 많이 막히면. 차 안에서 또 아이들 찡찡거리면 이게 더해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2위 먼저 보겠습니다. 2위 보시면 돈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34%. 저거 만만치 않지. 맞아요. 그렇죠. 음식 마련하는데 돈 들죠. 용돈 부모님 드려야죠. 양가 용돈 드려야죠. 오. 뭐 조카들 세뱃돈 챙겨야 되죠. 이게 돈 지출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또 양가의 그 비율 문제 때문에 네.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런 그 경제적인 그 미묘한 갈등 이게 정말 굉장히 부담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1위, 대망의 1위 뭔지 보시면 가사노. 과도한 가사노동. 네. 무려 42%나 차지를 했어요.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명절에 한번 좀 우리가 배불리 먹어보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음식 많이 차리는 것 같아요.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부엌일. 서열까지 계속 이어지죠. 너 누구 오시면 또 상 차려내야 되죠. 이런 그 과도한 정말 가사노동. 이것도 거의 여성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것 좀 어떻게 좀 사라질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이고. 여전합니다. 그렇죠. 네. 가사노동. 그렇죠. 네, 성균관이 이제 올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은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과일 4종류의 김치와 나물, 또 구이와 술,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뭐 기름에 부친 전 종류는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어떤 차례상을 차리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표준안에 또 준해서 또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이렇게 명절 때마다 뭐 상 차리면서 다투잖아요. 네.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쌓일 바에야 좀 마음이 좀 건강하고 상을 좀 간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외식하는 거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죠. 시켜 먹든가. 아니 우리 집만 봐도 상이 굉장히 많이 간소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남편들이라고 뭐 명절에 뭐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고 남편들도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요. 남편 스트레스도 좀 알아봐야죠. 한번 볼까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먹는 거 먹고 TV 보고 뭐 우리도 엄청 눈치 봐요. 4위부터 보겠습니다. 남편의 명절 스트레스 원인은 명절 보너스 아. 13%입니다. 이게 또 비교당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이게 돈과 관련돼 있는 스트레스가 첫 번째로 올 줄 알았더니 그죠. 그래도 4위네. 오, 아마 어느 집은 보너스 얼마 받았더라, 그럼. 뭐 누구는 얼마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네. 3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의 명절 스트레스 3위는 아내의 잔소리. 에 아내가 뭐 어디다가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이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욕바지가 된 기분이에요. 아니 그럼 아내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자녀한테 얘기하겠어요? 남편밖에는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네. 좀 남편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받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는 좀 받아주세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2위 한번 볼까요? 2위는 시어머니, 며느리, 장모, 사위 갈등 22%. 그렇다면 1위는 뭘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장소 1위 갈등도 뭘까요? 장거리 장거리 운전. 교통체증. 야, 근데 이게 이제 길 막힌다고만 얘기가 아니고 차 안에서 온갖 욕바지가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차 안에서 힘들어. 네. 맞아요. 잔소리도. 명절 이동 금지법 이런 것 좀. 명절에 무조건 집에서 쉬기 뭐 이런 네. 법안 좀 누가 좀 안내 날까요? 잔소리도 문제시고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요, 이 힘줄하고 어깨뼈가 통증과 또 염증이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꼭 휴게소에서 들리셔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진짜 그 가서 가족들 만나고 즐거운데
오매가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와 관련된 것인데요. 명절 증후군 먼저 영상 확인하시죠. 예, 건강혁명 오늘 주제가 명절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명절 증후군을 시사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 정말요? 그게 있어요. 어머. 명절 증후군 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명절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귀향길의 장시간 이동 및 가사노동,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복통, 두통, 근육통 등의 신체적 증상과 우울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여기 탁 등재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앓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날은 하루지만 이 준비하시는데 시간 많이 들으시잖아요. 몇 주 전부터 장도 보시죠. 손님 맞을 준비하신다고 집 청소하셨죠. 또 음식도 날에 내시고 난 다음에 그 음식 같은 것도 다 수거하셔가지고 설거지 하셔야 되죠. 우리 어머님들이요. 이 명절 끝나고 나시면 한의원에 오셔서 몸살이 나셨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1년에 2번인데 좀 참고 넘어가지. 그걸 갖고 뭘 그렇게 호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명절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뭐 가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돈 써야 된다, 누구 만나야 된다. 이게 또 지난 다음에 또 이게 또 후유증이 또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경조사가 매번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명절 증후군은 그 주부들의 정말 굉장한 부담감이고 스트레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배의 이런 얘기. 장혜인 씨는 결혼하고 몇 번째 명절이죠? 저는 32번째. 아, 32번째. 네, 일단 2년 지났으니까. 네. 근데 뭐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저희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직 마냥 예쁘다고 네. 세뱃돈도 주고 이러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 그래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명절 증후군이요. 비단 뭐 아내나 이런 명절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니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요, 성인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기혼 여성의 70.9%가 미혼 여성 59%, 그리고 기혼 남성 53.6%, 미혼 남성 52.4%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평균을 계산해 보면서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설 명절에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나 기혼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요. 다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그러니까 7명 정도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응답인 거죠.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실 명절 증후군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 관절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는요, 불안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불면증, 신경쇠약과 같은 이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의 대표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화면 한번 보실게요. 가장 많은 증상이 소화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근육 관절통이고 심리적인 증상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증후군을 가만히 방치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드시 풀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보면 그 울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네. 자, 명절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시작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 바로 해결해 봅니다. 그리고 먼저 명절 연휴에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는 이유 중 1위는 뭘까요? 라는 문제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1위가 첫 번째 게 화상, 2번 장염, 3번 교통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절 연휴에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는 이유 중 1위는 뭘까요?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닐까. 연쇄 추돌사고 이런 것도 많고 네. 또 굉장히 명절에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네. 이동량이 많고 하니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 아무래도 튀김이라든가 전 같은 거 많이 붙이잖아요. 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장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그렇게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장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방금 예인 씨가 말씀하신 장염이 맞습니다. 그래요. 장염. 명절 중국 응급실에 가야 할 질환 장염. 오늘 얘기를 나눌 첫 번째 명절 증후군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장염.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제 주변에 좀 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장염으로 연결되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장염은 뭐 바이러스성, 세균성인데 장염이랑 스트레스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염증 매개 물질이 이제 많이 발생되면서 이 염증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장염도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장도 덩달아서 긴장도 하게 되고 장 운동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 장염이 더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염이 정신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음식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고지방 또 고열량 음식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네, 명절은 늘 스스로와 싸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먹어 말아, 꼬치 하나 더 먹어 막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이제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명절 때 설 명절 때 먹는 음식의 열량이 평균 2배에서 3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들뜬 분위기로 또 평상시보다는 생활 리듬이 깨져서 아무래도 좀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고 또 친척들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면은 또 약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또 명절에 스트레스까지 합쳐져서 이것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 또 그것이 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하셔가지고 평소보다 과식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명절에는 또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씩 꺼내서 드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보관을 하실 때 우리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뭐 주방의 창가 쪽에 보관을 한다든지 베란다 쪽에 보관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보관을 잘못하시게 되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먹게 되면서 또 장염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열을 해서 조리를 다시 한번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제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늦게 또 과식을 하시는 것은 또 금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워낙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당뇨, 그리고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서 뭐 한 분이 뭐 드시려고 그러면 먹지 말라고 서로 당신도 먹지 말라고 이러다가 이제 좀 다툼까지는 아닌데 뭐 서운할 수는 있죠. 먹고 싶은데 자꾸 이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정말 극한의 인내심인 거. 눈앞에 따끈따끈한 그 전이 있고 튀김이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어? 정말 아니 성질 날 보이지나 말지. 그죠? 그러니까요. 네, 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명절 참기가 참 힘들죠. 맛있는 음식 보통 때 잘 만들어 드시지 않는 뭐 갈비찜이라든지 잡채라든지 이런 걸 앞에 두고 사실 참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던 분들도 평소 식습관의 리듬이 깨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이미 많이 먹었는데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도요, 이 설날까지는 옆에서 가족분들이 잔소리도 하시고
마시고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다 가셨잖아요. 이때 갑자기 참았던 것이 폭발하셔서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판넬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위기의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음식이 남아있는 이번 주까지는 정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성 질환자가 피해야 할 명절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사실은 이제 오늘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 날이 네. 그동안 먹었던 거 운동을 해서 좀 풀어야지 뭐 이런 건데 나가긴 또 너무 추워. 맞아요. 오늘까지 먹자 이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자, 만성 질환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 설 음식 당뇨부터 보겠습니다. 당뇨부터. 이거. 떡국튀김, 요건 전, 한과. 이건 추석 때 먹는 거니까. 네. 아니 뭐 네. 다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먹었던 것들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과도 보이고 네. 밥은 뭐 저희 주식이니까 네. 떡국, 국수, 뭐 네. 튀김, 한과, 과일까지도 있어요. 네,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떡, 뭐 국수, 한과, 이렇게 튀김, 이런 것 탄수화물을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당도가 높은 과일도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신속하게 이제 단순당으로 이제 대사가 돼서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남는 영양분이 이제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본인의 의지도 좀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다면 조금 더 명절 막바지니까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뇨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이잖아요. 네. 도대체 뭘 먹습니까? 그렇죠. 설 명절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러고. 사실 좋아하는 음식들이 당뇨 환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드셔도 되는 음식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이 중에서도 두부구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식품들 섭취하시면 좋고요. 또 생선찜이나 구이 같은 튀기지 않은 생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물류는 또 나물류 같은 경우에도 당뇨 환자분들 드셔도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뇨 환자의 일일 과일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요, 50kcal 정도가 되는데요. 사과나 배로 따지면 약 3분의 1개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될 과일로는 뭐 딸기라든지 또 말린 과일들, 뭐 꽃감이라든지 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이러한 과일들에 비해서 단맛이 강한 과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당분이 조금 적은 과일들로 대체해서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물론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명절 음식 앞에 쌓아두고 막 못 먹고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먹고 행복하게 기분 좋게 설 명절 보내는 게 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 설날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실천을 해봤는데요. 일단 앞접시를 가지고 그 식사에 먹을 양만큼만 적당히 덜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양을 얼만큼 먹었는지를 좀 정해놓고 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식사하시는 것과 간식이 떡이라든지 간식을 드시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이제 앞접시에 덜어서 어느 정도 먹는지 눈으로 좀 가늠을 해서 고려해서 양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 야, 이거 바로 술 나와. 술. 차례 지내면서 사촌들하고 산소 맵고 가서 짜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계속 술의 연속이죠. 연휴 때마다. 맞습니다. 이게 술이라든지 담배 또 짠 음식 같은 경우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잖아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과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다음 명절부터는 술 대신에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담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짠 음식은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지 않겠죠? 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요,
체내의 또 그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혈압을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염분 함량을 좀 줄이는 방법. 식품 영양학 박사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을 끓이실 때 감칠맛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를 좀 줄이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마나 멸치라든지 또 이러한 육수 맛을 낼 수 있는 뭐 채소 있잖아요. 뭐 양파라든지 또는 뭐 대파 같은 것을 듬뿍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새콤한 맛을 내는 식초라든지 또 풍미가 좋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염분을 좀 적게 섭취하고 음식의 맛을 좀 맛깔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도중에 간을 맞추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편면에만 슬쩍 간이 배게끔 해서 간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염분을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실 때 한 김 식힌 후에 간을 보시고 또 드실 때도 뚝배기 같은 거에 뭐 바글바글 끓여서 뜨겁게 드시기보다는 살짝 뜨거운 기운을 가시게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염분을 좀 덜 섭취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꿀팁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조심해야 할 명절 음식. 해미고. 네, 아무래도 인공 감미료 뭐 이런 게 속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건가. 정말 힘든데. 등 푸른 생선도 있고, 뭐 곰탕도 있고, 전 이제 불고기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이제 기름기를 만나면서 더 피부 손상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부제나 이제 그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이제 햄 같은 이제 그 소세지 이런 거는 되도록 먹지 말고요. 또 기름기가 많은 이제 볶은 고기나 전, 뭐 부침개, 산적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방이 많은 등푸른 생선이나 장어도 기름기가 좀 많고요. 또 고깃국에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항원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원 검사에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식품이라도 드셨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부위를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닭 가슴살 부위가 비교적 알레르기를 더 일으키게 되고요. 또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알레르기 반응을 좀 덜 일으키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요, 좀 겉에 표면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는 뭐 키위라든지 복숭아 같은 과일류가 알레르기를 좀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은 이러한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명절 때 여러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먹어봐라 또 먹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서운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식 그때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죠. 양해 구하는 거죠. 네. 자, 명절 증후군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절 증후군은 아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 근육통, 관절통 이게 두 번째로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참 지긋지긋하죠. 저도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사실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 아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절과 근육통이에요.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도 생기실 수도 있고 또 골다공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나면 이 관절 근육통 정말 많이 호소하시게 되시죠. 저도 손목이 아파서 오늘 방송 전에 우리 벤 선생님이 이렇게 막 뼈 이렇게 만져주셨거든요. 금방 낫긴 했는데 이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전 부치거나 또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가 뭐 상 차리고 이런 거 육체적인 노동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온몸이 다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럼 먼저 근육통, 관절통 이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뭔가 뻐근한 느낌, 쩌릿쩌릿한 느낌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뒤따르는 뭔가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증후군 알아볼 두 번째 질환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저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에 뭐 하고 나면 이렇게 뻣뻣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결릴 때도 있고 그렇죠. 이래요.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다고 하던데요. 네.
이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인데요. 자, 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뼈에도 뼈에. 수명이 있다고요? 네, 뼈의 수명은 10년입니다. 자, 이 10년마다 뼈가 교체되면서 이 골밀도가 유지되는 건데요. 우리가 20대에서 30대에는 이제 골밀도가 가장 높다가 이 중년이 되면서 골밀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50대를 기점으로 남녀 모두 골밀도가 좀 줄어들게 되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폐경을 하면서 5년간 급속도로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 5명 중에 4명이 골감소증, 3명 중 1명이 이 골다공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3명 중 1명? 야, 이게 골다공증 맞는 거 알았는데 이게 명절 증후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뼈 자체도 문제가 있으시지만 명절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증상 자체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우리 주민들 보시면 하루 종일 전 부치셨죠, 음식 나르셨죠, 또 설거지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손목 이 칼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반복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좀 알고 가죠.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손목을 보시면요. 이 손바닥의 감각과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손목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손목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인대 사이를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손이 저릿저릿하고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손이 많이 사용하는 이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요즘 이제 주부님들의 명절 대표 골병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요. 물건을 짚기도 힘들어지고 자주 떨어뜨리게 되고요. 단추를 잠그신다든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지와 중지 한번 이렇게 붙여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움직이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엄지의 근육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와 중지를 붙이는 이 오링 하시는 이 증상 자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손가락 중에서 이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의 한 반 정도 요 부분이 특징적으로 좀 저릿저릿하신다라고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저릿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주를 짤 때 옛날에는 물기 없이 그냥 쫙 이렇게 짰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되니까 행주에 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행주는 좀 삶아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행주를 하얗게 삶아 쓰는 주부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손목을 이렇게 한번 젖혀보세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 손목과 이 손 바닥이 만나는 부위 있죠. 여기 부분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를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때려보십시오. 이때 엄지, 검지, 중지 부분에 저릿저릿한 통증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좀 느껴지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전기 오르는 것 같이 저릿한데요? 그러면 약간 증상이 있으시죠? 증상 자체가 너무 나타나실 수 있는 겁니다. 시원한데?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운동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약간 저릿저릿하네요. 저릿저릿하면 일단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네. 의심을 한번 해보실 수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그러면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집에서 수시로요. 시간 나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손목 위 아래 체조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뭐 위 아래 뭐가 있나요? 아이돌 춤 있지 않아요? 그 누구? 그죠? 위 아래 춤. 춤에서 따갖고 왔는데요. 바로 손목 예방을 위한 위아래 체조인데요. 손목을 이렇게 한번 90도로 딱 이렇게 털어줄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기도 자세? 안녕을, 기도 자세로 합장을 좀 해주신 다음에요. 이것을 유지한 태로 인중까지 위로 올리셨다가 밑으로 내리셨다가 다시 위로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이것을 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밀으셨다가요. 다시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밀으셨다가 돌아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90도 각도를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려주시고 좌우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죠. 네, 그건 간단하죠. 뭐 TV 보면서 간단하게 쉽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쉬우시니까요. 한번 음악 들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음악 틀어주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이거 따라 해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계속 한번 해보시면 손목도 강화하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특히나 이 명절 지나고 많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 나타나는 증후군인데요. 이번에는 남편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많이 나타나는 명절 증후군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근육통. 아무래도 아빠들이 운전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하실 때 자세가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운전 어떻게 앉으시죠? 그냥 뭐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약간 요거보다는 요렇게 뒤로. 돼서 그렇죠. 네,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눕죠. 네. 점점 누워지죠, 자세가. 네. 시트를 뒤로 젖히다 보니까 이 팔, 등, 어깨, 네. 무릎도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그렇죠. 이 장시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 제일 부담을 받는 부위가 이 목 경추 부위예요. 네. 특히 이제 장시간 운전하시다 보니까 뒤로 점점점 눕게 되잖아요. 시트 뒤에 누우면서 앞에 전방 주시를 하셔야 되니까 목을 살짝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목을 구부리는 자세가 되면 목과 승모근 자체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경추가 압박되면서 디스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상태가 서 있는 것보다 디스크 압력을 걸리는 게 한 60%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좀 운전하시고 장시간 하시면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절에 뭐 장거리 운전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방 방법은 뭐 없을까요? 네, 왜 없겠습니까?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게 귀경길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똑똑한 장거리 운전법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서 합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나가서. 네, 좀 같이 이재용 씨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명절에 운전. 운전을 많이 하셨을 거라. 네, 이쪽에 한번 앉아보실게요. 자, 핸들 한번 운전대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한번 핸들이 네. 아주 제대로인데요. 네, 잡아보실게요. 자, 우리 MC 이제 이재용 씨가 자, 고향에서 우리 이제 다시 채널A 방송국으로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운전해보시고 자, 제가 의상부터 좀 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상 좀 괜찮은데요? 네, 지금 이 분홍색 의상 너무 예쁜데요. 사실 이렇게 셔츠에 니트까지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이제 입으시게 되면 이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좀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편안하고 헐렁한 옷으로 입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트레이닝 같은 거. 고향에 입고 갔던 옷이 작아져서 올라와요. 왜냐면 이렇게 이틀 동안 계속 먹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어쩔 그럴 것 수가 같네요. 없어. 그러면 헐렁한 추리닝 같은 거, 네. 한 사이즈 좀 높은 트레이닝으로. 네, 트레이닝복 같은 거 하나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제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자, 지금 혹시 이제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있는 이제 좀 이런 것들 물건들 한번 빼보실까요? 저는 오늘 방송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은 제 옷이 아니고 코디가 가져온 옷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주머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갑, 핸드폰 뭐 이런 거 근데 있죠. 보통. 남자들 대부분 뭐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핸드폰. 여기에 뭐 이것저것 넣죠. 핸드폰 넣고. 맞아요. 차 안이니까 핸드폰 밖에다 놨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주섬주섬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엉덩이 쪽 주머니에 뭐 휴대폰이나 네. 지갑 같은 거 이제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골반 및 허리 통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이제 간다고 이제 계속 이제 네.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고속도로 정체가 좀 시작되었다고 하죠. 진짜 막히네. 자, 물론 이제 우리 휴게소나 우리 졸음 쉼터에서 네. 좀 이제 쉬었다 가시는 게 이제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재용 씨는 장거리 운전할 때 어디가 제일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장거리 하다 보면요. 허리 쪽에 무리가 오게 되죠. 다리도 그렇지만 허리가 많이 그렇죠. 네네네. 네. 우리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해야 된다면 이제 네.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번갈아서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나 네.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가족분과 좀 번갈아서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전을 쉬실 때는 최대한 좌석을 이제 뒤로 젖혀서 네. 이제 누워서 이렇게 계셔야 우리가 이제 허리나 척추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고 이제 통증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혼자서 운전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아내가 운전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상황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정말 막막하거든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최적의 운전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통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의 최적 환경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등받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등받이를 한번 이렇게 네, 해보실게요. 이러면 이제 훨씬 편하게. 편하죠. 네, 이렇게. 자,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받이를 이제 너무 등받이를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 이제 너무 핸들을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뒤로 젖히거나 네. 이렇게 너무 바짝 붙여서 이제 앉으시게 되면 이제 각도가 이제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받이 각도는 이제 100에서 110도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에 하중을 받는 것을 좀 이제 분산시켜주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제 앉으실 때 엉덩이에 좀 밀착해서 앉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중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시트와 이제 핸들 간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핸들을 좀 잡아보실까요? 네. 이렇게 핸들을 이 정도. 잡았을 때 이제 우리가 팔을 쭉 펴고 이제 팔목까지가 이제 핸들까지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각도가 이제 9시 15분 이렇게 각도로 이제 이렇게. 네, 손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쭉 펴신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한 자세라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이걸 펴는 게 좋아요. 네, 한 네, 요 네. 정도, 그렇죠. 요 정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허리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쿠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를 이렇게 올바로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요 자세가 완벽한 자세다. 네. 예. 자율주행 언제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쿠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좀 접어서 우리 이제 허벅지 밑에 이제 네. 공간에 좀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아, 좋거든요.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허벅지 이거 훨씬 나은데? 네, 허벅지 아래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쿠션을 깔아주시면 이제 다리 긴장도도 낮출 수 있고요. 또 엉덩이로 집중되는 몸무게 또한 이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운전하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맞아. 쫙 피지도 못하고. 근데 요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낫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오래 앉아 계시면 틈틈이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정말 네. 중요하기 때문에 틈틈이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수건이 있으면 뭐 휴게소 들렸을 때 수건으로 스트레칭 우리가 또 행복한 집에서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쭉쭉 몸을 늘려보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옆에서 조수석에서 잘해줘야 돼요. 운전할 때 조수석에서 틱틱거리고 있고 이러면 아니면 자고 있고. 운전하기 힘들어. 옆에서 뭐 오징어라도 하나 이렇게 잘라서 주든지. 말도 시키고 네. 음악도 좀 틀어주고 해야죠. 귤이라도 하나 이렇게 까서 주든지 뭐 이래야죠. 근데 그렇게 조속이 졸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죠. 네 네. 번째 뭡니까? 화병이구나. 맞아. 명절 때 화병. 진짜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기만 해도 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작년에 막 상처받았던 것이 다시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경우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작년 먼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정말 화병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한 80%가 남성에 비해서 좀 더 화병이 많다라고 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이 특히나 화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죠. 네, 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출판한 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건의 서적인 이 DSM-4에 따르면요,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특유의 질환으로 화병이라는 한국식 표기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 기준이 이 DSM-5에서는 이를 삭제했지만요, 이 국제 발병 분류에서는 기타 장기적 정서 장애
라는 한 종류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화병은 이제 우울증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이렇게 즉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몸속의 여러 조직, 장기로 연결시킨 미주신경계가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위, 간, 폐 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쉬기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만성질환도 연결될 수 있고 심뇌혈관 질환이나 심지어는 관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은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가슴이 갑갑하고 폭탄을 안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 그게 그러니까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서 그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지만 화병 같은 경우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만져지는 것이죠. 화를 어떻게 만져요? 만져진다. 화를 만질 수 있어요? 오, 진짜. 맞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몸의 전중앙, 이 중앙에서부터 양 젖꼭지가 만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한의학적인 혈자리에서 봤을 때는 설명할 때는 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슴에 있는 복장뼈 한 중간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만져보시게 되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이쯤인 것 같은데 살짝 들어가? 여기죠? 네. 여기? 느끼면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화병이 많이 쌓여 있을 때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중혈 주변 위에서부터 아래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화병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면서요. 뭐가 툭툭툭 붉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누르보면 통증뿐만 아니라 뭔가 잡혀지는 게 있으신 거죠. 저는 막 뭐 볼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왜 뼈가 잡히는데? 그래서 되게 누르면 아픈 거 아니에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사지 어쩌다 한번 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마사지 하시는 분들. 그러면 소리를 꽤 지를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화병이 있는 거죠. 화병이 좀 쌓여져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화가 많아지게 되면 몸속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붉어지는 증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잡혀지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 증상이 있을 때 정말 화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윤영미 아나운서가 좀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 좀 받으셨나 본데요, 윤영미 아나운서? 저도 아무래도 며느리니까. 아니 우리 왜 화나고 분통 나고 막 억울할 때 여기 이렇게 아이고 치지. 가슴 치잖아요. 살짝 치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다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전중혈을 탁탁 누르시면서 이 화가 쌓였던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전중혈에 기가 막히게 되면 화가 쌓이게 되면서 또 원래 통증이 없거든요. 근데 누르게 되면 아주 심한 통증, 악소리가 날 정도 통증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온몸 이 많은 곳에서 이미 쌓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스트레스를 날리고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또 대학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실 때 시누이가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을 하시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법. 뭐 이렇게? 화가 맞습니다. 났을 때 이 호흡이면 한숨 화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윤영미 아나운서가 한번 배워볼까요? 앞에 나가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 중년 여성의 화병을 대신해서 우리가 한번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특히 통증이 많으신 분들,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증상들이 있으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네, 얼굴 벌개지고 뭐. 네. 맞습니다. 네. 화가 나시니까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오시죠. 몸이 불편하시면서 들어오시는 증상 중에 네. 전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고. 한숨. 한숨.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하면서 하고 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한숨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태식, 큰 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근심을 하게 되면 심계가 캥기고 그것이 캥기게 되면 울 때 기도가 좁아들게 됩니다. 이 울 때가 졸아들게 되면 숨결이 숨겨놓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숨,
즉 한숨을 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있죠. 네. 한마디로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이 기가 막히게 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큰 숨을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고 기가 막혀. 아이고 기가 막혀 하자. 그 말이 연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한숨을요.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아, 역으로 한숨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는 게 절대로 나오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셔서 힘드신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 또 의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궁금해요. 합장을 한번 해보실게요. 합장? 예,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요. 숨을 쉴 때 동의보감에서는 이 태식을 할 때 코로 숨을 들이셨다가 입으로 내쉬라고 합니다. 대신에 코로 숨을 드실 때 사실 깃털 같은 것을 코에 붙이고요. 이 깃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니다. 이때는 배가 나오면서 배포부를 천천히 풍선이 들어가서 바람이 불어오르시는 것 같이 배를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천천히 끝까지 들이쉬게 됩니다. 배 밑에 단전까지 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형태로 숨을 들이쉬시는 거죠. 복식 그리고 호흡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 방법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셔서는요. 호흡을 끝까지 폐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내보내신다는 생각을 가시고 숨을 끝까지 내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한번 천천히 들여보실게요. 들이쉬어보실 겁니다. 단전까지 깊게 들이쉬시고요. 내쉴 겁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쭉 내쉬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게 되네요. 맞습니다. 기가 쭉 내려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요. 최대한 들이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내주시고요. 내쉴 때는 빠르게 내쉬나요? 아니요. 편안하게 천천히 굳이 빠르게 내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천천히 내주실 겁니다. 대신 입으로. 맞습니다. 입으로 내쉰다. 예,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사실 이황성 쌤은요, 이 활인 방법에서 후라고 소리를 내고 허라고 소리를 내면서 각 장기에 또 기운 자체를 북돋는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숨을 들이셨다가 후라고 하는 소리를 내시거나 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호라고 한번 소리를 내보십시오. 호. 다시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이번에는 허라고 하실 겁니다. 호호호호. 맞습니다. 우리 아의 이호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을 이용하셔서 호흡을 내쉬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 각 장기에 있는 기운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어보시면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시는 것 같으시죠? 머리가 맑아져요. 예, 안정되고 평화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습니다. 마음도 좀 안정되실 수 있고요. 요거와 더불어서요. 신기하다. 스트레칭,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명절 지나고 나시면 목도 어깨도 온몸의 이제 관절, 특히 이제 관관절, 어깨 관절 많이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팔을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실 겁니다. 다리는 모으고요. 예, 다리 모은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쭉 펼치신 상태에서요. 이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보세요. 네, 주먹 사이에 뭔가 종이가 하나 이렇게 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달걀 쥔 것 같은 느낌? 예, 달걀 같은 걸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숨을 들이쉬시면서 아래쪽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숨을 들이쉬면서요. 예, 들이쉬면서 아래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숨을 내주시면서 반대쪽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어깨가 아파요. 두둑 소리가 여기가 나요. 아파요. 아픈 부위가 좀 느껴지시죠? 네. 그 부분에 숨을 굉장히 좀 집중하시고 여기를 풀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손을 직선으로 뻗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으시죠? 어깨가 아프시고 하신 분들이 사실 이게 잘 안 되세요. 원래 좋은 동작 같은 경우는 평행을 잘 유지하시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어깨 아프실 수 있거든요. 팔도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구부리셔도 좋으시니까요. 옆으로 펼쳐주시는 동작에서 살짝 꺾었다가 반대로 꺾어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한 10번 정도 하셔도요.
사실 한 3번만 하셔도 진땀 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동작인데도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가 너무 아파요. 빠르게 여기랑 하면 여기.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하시지 않고 천천히 하시게 되면요. 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아 내가 여기가 어깨가 아팠구나, 팔꿈치가 아팠네, 손목이 아프네 한번 느껴가시면서 그 통증 부위를 심리적으로 좀 풀어주신다, 또 호흡을 통해서 풀어주신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아프신 분들 해보시면요. 네. 정말 내 이거 어깨가 진짜 해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탈춤 추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덩실덩실. 천천히 네. 돌려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저 호흡 아까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바로 화났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한 번만 네, 숨을 그렇게 흘러가면서. 가다듬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글쎄 오늘까지도 많이 드실 텐데 그래도 오늘까지 폭식하는 건 잘못 드시는 거고 제대로 드셔서 좀 풀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명절에는 생각해보면 항상 뭐가 좀 많이 남잖아요, 음식들이. 네. 결국 처치곤란이 돼서 막 냉동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해 이제 다음 또 명절 때. 까만 봉지에서 막 나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절 음식, 특히 이제 차례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다 먹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례 음식들이 남으면 요 연휴 기간에 좀 빠르게 좀 소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데펴서 먹자니 또 먹었던 것을 다시 먹기 또 지겨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요 좀 담백하게 명절 음식을 활용을 해서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조금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차례상에 올린 음식들을 재해석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음식은요 동태 두부탕입니다. 네. 동태전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뭐 겨울철에 뜨끈한 탕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요 이제 동태전과 또 두부전을 이용해가지고요 뜨끈하고 또 담백한 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단백이기도 하고요. 또 국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마늘이랑 양파 그리고 뭐 참치액이나 멸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우려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요걸 데우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끓여가지고 탕을 끓일 거예요. 그런데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면에 그 달걀이 둘러져 맞아요. 있잖아요. 끓이다 보면 또 분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마치 우리가 북엇국 끓일 때처럼 같이 이제 달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푼 달걀도 같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니까 네.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꿀팁이네요. 네, 이따 육수를 먼저 팔팔 끓인 후에 네. 요 건더기를 좀 넣을 거예요. 자, 건더기 재료들 한번 구워냈기 때문에 그쵸. 물에서 잘 풀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 맑은 국물이 나와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파. 유일하게 이제 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 대파라든지 뭐 또 배추라든지 쑥갓 이런 채소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달걀을 넣어야지 국물이 맑게 탁해지지 않게 끓여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국물에는 뭐 참치액이라든지 또 국간장으로 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숟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달걀을 풀어주세요. 진짜 간은 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일단 전할 때 그렇죠. 동태전 자체에도 소금 간을 살짝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은 뭐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을 보실 때 한 김 식혀서 간을 보시면 좀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팔팔 끓이면은 거품 살짝 걷어내시고요. 네. 근데 냄새가 진짜 좋네요. 와. 네. 자, 이렇게 불을 끄면 네. 달걀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국물은 맑게 완성이 됐죠. 물이 끓기 전에 달걀을 풀으면 달걀이 다 풀어지면서 국물이 좀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맑게 끓여내시고 요거를 담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네요. 그러네. 진짜. 와, 육수만 내면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바로바로 됩니다. 달걀만 네. 잘 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달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을 데워도 좀 달걀을 푸른 것과 같이 섞이면서 뭔가 남은 음식을 데운 것처럼 좀 덜 보이겠죠. 이렇게 달걀을 담아주시고 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이 전도 기름져서 좀 먹다 보면 물리거든요. 네. 뜨끈한 탕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보통 뭐 김치찌개에 넣는다든지 다른 재료를 넣어서 좀 이렇게 좀 걸쭉하게 끓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탕도 좀 담백한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끓여내 봤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꼭 워낙에 이 해먹어야 생선전이 될것 맛있는 전이네. 이거 우리 집 전하고 좀 다른데? 어느 전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음식은 또 나물들 이제 세 종류를 만들잖아요. 이제 삼색나물 만들고 나면 이제 같은 양으로 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좀 한번 상에 내놓기는 애매하고 네.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그 나물들을 이렇게 한 입 크기로 한 1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제 고사리도 있고 그리고 시금치, 뭐 도라지 나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다 썰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보관하는 채소로는 뭐 이제 요 감자가 있잖아요. 네. 감자를 한번 푹 삶아가지고요. 으깨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감자 또는 뭐 고구마도 괜찮고요. 뭐 단호박도 괜찮습니다. 삶아서 으깨신 감자를 나물이랑 버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물 버무리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랑 또 소금이랑 들깨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감자 샐러드, 포테토 네. 샐러드 이런 거 할 때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버무려 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칼로리도 줄이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늘은 들깨가루랑 들기름을 넣으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같이 엉기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마요네즈 넣은 것처럼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끈기를 이렇게.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듬뿍 넣을 거예요. 들깨가루 곱게 갈은 거를 듬뿍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일단 이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아주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사리. 일부러 더 좀 넣어주시고. 잘게 자르신 거죠? 네, 가위로 쑥쑥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물 나오면 그냥 저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고. 맞아, 그거 맛있죠. 그렇죠. 이제 비벼서 많이 드시는데 이제 비빔밥도 드시다 보면은 또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또 반찬으로는 좀 먹기가 네.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떻게 감자를 이렇게 해서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 와. 감자는 항상 집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의외로 한 끼 식사로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고소해서 너무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섞어 놓으면 또 호밀빵 얇게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맞다, 하셔도 맞다. 약간 퓨전 샌드위치처럼 그 위에 식사. 올려서.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섞어 주시면 어느 정도 섞였죠.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은 정말 살짝, 뭐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기호에 따라서 후추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들깨가루를 듬뿍 넣을 거라서 기타 뭐 향신료는 거의 넣지 않으셔도 맛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네. 이 집 들깨가루? 나물이 원래 맛있는 나물이네. 이 집이 어느 집인가요? 맛있네, 이거. 우리 집 나물하고 달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들깨가루 들어가면은 네,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 네. 저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넣는 게 들깨가루니까 더 잘 무조건 어우러지는 것 맛있죠. 같아요. 들기름을 넣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면 엉기면서 좀 포슬포슬하면서 네. 나물일 때랑은 조금 또 색감도 다르죠. 네. 이건 새로운 요리예요. 나물 요리가 그렇죠. 아니라. 아예 거의 처음 보는. 저는 감자가 네. 정말 너무 의외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물이 맛있는 집 나물이에요. 이거 김정은 선생님 될 건가 봐. 나물이 그렇게 맛이 없어도 마지막에 들깨가루 넣으면 또 변신을 합니다. 네. 들깨가루 넣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렇죠. 좀 맛을 특별하게 하는 그런 마법가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들깨가루 활용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기도 이쁘다. 네. 아주 간단하게 또 만들어졌는데 이거 외에도 명절 음식 처치법이 또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곶감 같은 것도 상에 올리고 나면 항상 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동실에서도 뭐 장렵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와인 드실 때 예, 또 곶감을 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곶감 씨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안에 뭐 크림치즈를 넣는다든지 네. 네, 그리고 사실 버터 먹으면 열량이 조금 높아지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좀 다져가지고 호두. 듬뿍 호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 말아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곡감도 좀 보통 때 또 와인 안주로 근사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준비한 이 감자 나물 버무리는 당뇨 환자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한 86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 당부화 지수도 26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구운 감자라든지 이렇게 삶은 감자를 그냥 드시기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당 지수가 낮은 나물과 같이 함께 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당 지수를 갖고 있는 감자를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는 것보다 차게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왜요? 이 저항성 전분이 감자에 생기면서요. 당 수치를 급하게 놀지 않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명절 네, 음식 남는 법 얘기를 했는데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게 되지, 이게. 적절하게 맛 좀 제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아우, 네. 진짜 맛있네. 근데 특히 이게 감자 우리가- 나물 버무리 맛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나물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벼 먹거나 네. 이렇게 전이 나오면 저는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거든요. 네. 근데 라면에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괜찮겠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너무 좋고. 새롭고요. 무슨 나물 샐러드 같아요. 나물.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 명절 증후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명절 증후군 오늘까지 싹 날려버려야지 내일까지 끌고 가면 내일 일상이 힘들어지니까. 네네. 예,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해 계획 세울 데가 없어요. 이제 1월 1일 날 한번 세우셨고 설 명절에 세우셨으니까 이제 실천밖엔 도리가 없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